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선 가운데 휴일인 오늘도 여야가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고 또 모레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도 부의되는 만큼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그야말로 마비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민생 법안 여기에 또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본회의 앞에 다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두 분께 지금 이 국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부터 좀 큰 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안들이 다 밀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한꺼번에 이제 해소를 시키겠다 이런 것이 사실 민주당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갑작스럽게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199개 전 안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지금 걸어놓은 상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비가 된 거죠.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일정 부분 소수당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법안을 뭐 통과를 못 시킨다, 뭐 안 시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지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뭐 이런 차원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199개를 다 걸면 어떤 거를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내부적인 목적이 크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왜냐하면 어차피 패스트트랙 올라온 뭐 예컨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공수처 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황 대표는 단식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뭔가 강력한 수단을 써야 되는데 이거 외에는 지금 뭐 가진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 안에 숨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들이 이 예. 안에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놔두고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통과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두 법안 때문에 이 나머지 법안들까지 다 지금 홀드를 시켜놓고 있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예컨대 민식이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빨리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묶어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리당략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는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두 가지 아니잖아요. 공수처하고 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를 타협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엔 정치는 양보가 획득이고 그 장면에서 타협을 할 때 국민들도 이게 생산적으로 좀 돌아가는구나. 예. 희망을 여기다 주고 또 내년에 총선에서도 좀 긍정적인 표를 줄 때 마음이 좀 좋은 거지. 지금 이런 장면이 언제까지 연말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답답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예, 답답한 심경을 또 좀 토로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 우선 그 국회가 12월 달에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는 다 예측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왜냐면은 그 민주당이 공수처법안과 선거법을 양보하지 않고 결국 이제 본회의에 이제 부의해서 상정할 거다. 그래서 한 12월 3일부터는 거의 여야의 전면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그 이제 한국당에서 12일 며칠 전에 예.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면서 이제 극한 상황으로 조기에 치달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지금 뭐 그 비쟁점 법안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고, 예. 뭐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12월 국회를 가면서 여야 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분 다 타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참 어두워 보입니다. 먼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주장을 하는 명분이 민주당이 불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우리는 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리버스터가 불법 아니죠. 예. 합법적인 수단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면 문 의장이 이거를 원래 10월 말에도 부의할 수 있는 것을 늦춰 지금 한 달간 여유를 더 준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그 사이에 원내대표들끼리 이런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하고 타협을 좀 하라는 시간을 여유를 준 것인데 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나 그 부분에서 논의를 했는지, 협상을 했는지, 그러면 예컨대 뭐 225대 75에서 얼마나 진척을 냈는지, 그럼 원천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연동형 비례대표는 아예 안 받는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국민 여론도 보고 원내 의석수도 본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유리하게 연동형 비례대표 유리하게 지금 국면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소수가 이거를 다수결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예. 국회 운영 원칙인데 그럼 이걸 아예 부정할 것이냐? 그러면 아예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얘기가 두 가지죠. 이 공수처랑 이 연비를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협상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회의감을 이제 내비치는 거죠.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면이 계속 꼬이는 것인데 저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이거를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도 굉장히 향후에 전국에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맞물려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이 즉 오늘이죠. 오늘 밤 자정까지가 사실은 예산안 통과 예. 법적인 기한이에요.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약간 김재원 의원은 약간 연장을 또 신청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30일 회기 마지막 이제 연도별 30일 전까지 그렇죠. 통과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그럼 법을 우리가 왜 만들고 그 법을 만든 쪽에서 지금 입법부에서 이렇게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민생이 이렇게 정쟁의 볼모로 삼았다라는 질타를 한국당도 받을 거라는 걸 예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 그럼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그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이 느끼는 지금 그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수처와 예. 이제 선거법을 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이제 숫자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은 숫자로 해서는 저지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물리력으로 국회 내에서 봉쇄를 하자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 한국당 의원이 59명이나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은 이제 필리버스터인데 이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지금 세 개의 법안,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법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걸어도 필리버스터는 그 회기 내에서만 유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기가 넘어가 버리면 그 가장 먼저 표결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법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회의 이번에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날 끝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하나 태웠다 하더라도 그러면 12월 10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11일이나 12일 날 바로 임시국회를 또 소집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3분의 1만 동의하면 임시국회는 소집되기 때문에 금방 소집이 돼요. 그럼 거기서 또 검경 수사법 조정은 통과가 되고 거기에 또 이제 하나 또 상정시키겠죠. 예를 들어 선거법을. 그럼 그건 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 다음 임시국회는 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연을 해봤자 한 일주일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결국은 세 개 법안이 그 12월 이전에 다 통과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물론 그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는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악법이고 게임의 룰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작업을 하겠지만 결국은 통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총선에 한국당이 참패할 거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고 또 공수처가 탄생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입김의 마음대로 또 뭐 덮을 건 덮어버리고 또 캐낼 건 캐내면서 이 야당을 공격하면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번에 확실하게 저지해야 된다는 불가피성 속에서 민생 법안하고 연계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을 볼모로 하고 있다라는 게 또 민주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초반에 좀 언급을 해주셨던 그 민식이 법안도 그렇고 또 유치원 3법도 사실 29일 날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이것 또한 지금 또 계속 또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정치 협상 종전을 선언을 한 것이다, 종언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상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했거든요. 예. 지금 1+4죠. 그 당들끼리는 상당한 이제 교류가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 뭐 각 당이 자기들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원천적으로 협상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제 입법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도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당하고 싸우는 국면이 아니고 야당 내부에서, 즉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즉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 250대 50이냐, 260대 40이냐, 뭐 등등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지 이건 전혀 하지 않고서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당이나 뭐 다른 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를 타협할 생각이 없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계속 극단적인 대치 장면만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조차도 열고 있지 않잖아요. 그 문희상 국회의장도 아예 이제 정족수 미달이다라고 해서 본회의 개의조차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정족수 미달로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회의는 5분의 1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요구하면 회의는 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할 때 이제 정족수 과반수가 차야 이렇게 표결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그 민주당의 지금 현재 문제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해는 갈 수 있어요. 뭐냐면 거의 그 허리를 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당이 기타 법안하고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열면 한국당한테 공간을 열어주고 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런 민생 법안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무모한 일을 했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상당 시간을 가지면서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여론전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여론전을 하면서 이제 한국당을 공격하고 압박하면서 이제 다른 해법을 찾을 텐데요. 예. 지금 현재 회의를 열고 있지 않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회의는 안 열 수가 없어요. 열게 돼 있고 필리버스터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몇 년 전에 2015년인가요? 반테러법 제정할 때도 그때 필리버스터를 은수미 의원 뭐 했었죠. 해가지고 예. 뭐 스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이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이슈가 또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의 어떤 전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걸 안 여는 건데 사실은 열어야죠. 열고 야당도 그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권한이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고 결국에 판단은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저 필리버스터는 너무 정략적이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거기에 심판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이게 적절하다 그러면 뭐 또 다른 반대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고 어쨌든 국회 운영은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필리버스터도 원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의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나 일본 정치에서의 어떤 답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도 뭐 다수결 원칙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석수 분포대로 뭐 예컨대 상임위라든가 다 그걸 분배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 과정 속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그 차후에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 쟁점 법안들도 다 뭐 통과가 되든 부결이 나건 결말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왜 다른 법안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걸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갖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그 국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그 필리버스터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의된 안건이 199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건 신청을 해야만 이제 그 회의 전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데 이게 그 만약에 본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0개의 법안이 99개의 법안이 상정되어지면 필리버스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고 예. 그다음에 사전에 하면은 그러면 지금 왜 5개 법안을 얘기하면서 5개만 하지 왜 199개를 다 걸었냐?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이 추진하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법이라든지 뭐 다른 뭐 중소기업 관련 법안이라든지 데이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그거는 또 표결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99개에서 걸어놓고 주도권을 쥐면서 통과시킬 법안들은 통과시켜 가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지 않냐 이렇게 근데 보고 오늘 또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바에 따르면 애초에 민식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라고 그건 이야기를 맞죠. 하고 예, 있잖아요.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99개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 때 예. 민식이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상 199개 목록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통과된 거고 민식이법은 본회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안건으로 상정될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건 안건에 없었다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에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근데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진짜로 쟁점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99개를 전체를 한다는 거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실 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모든 걸 다 걸어놓고서 회의를 또 하자. 그러면 개별 항목 하나하나마다 주도권을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국회 운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쟁점 사안에만 걸고 그거는 충분히 이제 국민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쟁점 법안들은 오히려 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한 다음에 표결 처리하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원포인트로 하자고 한 거고, 그거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봤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죠, 예. 그거는 하겠다. 근데 아마 민주당이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 이제 비쟁점 법안을 이제 연기한 거에 대해서도 이걸 다 했었어야 되느냐, 일부만 했었어도 되는데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또 이 민심의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어린이 교통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법안은 통과시키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당연히 오신환 원내대표의 협상안을 받을 것이고 사실 국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걸 거는 걸어서 그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들어가는 거죠. 예. 소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일부 필요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면 참 좋겠는데 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만 봐도 민생 법안 처리 정신이 지켜질지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 과연 여당과 야당이 협상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실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현재 일주일은 거의 여론전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고 오후에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예. 거의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친 용어들은 다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상황은 쉽게 이렇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거의 한 일주일간은 거의 극악한 표현을 다 쓰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면서 본인의 정당성과 민심을 얻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예. 근데 그 속에서 또 물밑에서는 또 여러 이제 또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면서 타협점을 좀 찾아 나가는 게 정치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뭐 더 이상 협치는 없다라고 선언까지 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야당과 오히려 공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해놓으면 법안 처리는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게 압박을 하는 거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전을 계속 펼쳐야죠. 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부당하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민생 법안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뭐 예.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1+4가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의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물밑 대화를 열어가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사실은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전국을 주도해야 되는 거죠. 궁극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중에 연말까지 안 풀린다. 결국에 책임은 또 민주당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의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다시 끌어내고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노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예. 그 지금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의 정치는 종언을 선언한다 뭐 이런 게 정말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는 상당히 이럴 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거친 언사로 서로 자극한다고 정치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당장은 한국당에 큰 부담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법안하고 연계했으니까 저거 뭐야 이런 그 의외의 반응을 하면서 민심이 한국당에게 별로 좋지 않겠지만 이게 진행이 돼 나가면 또 달라져요. 민심의 풍향계가 바뀌면서 이것을 계속 정쟁의 이 상황에서 헤어나게 하지 못하는 여당의 정치력에 대한 문제로 예. 바뀌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말까지 계속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부연을 하면 예. 최선의 노력을 여당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연말까지도 이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지금의 입장을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견지를 한다면 표결 처리해야죠. 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예, 것 저는 같은데요. 마지막 수순은 결국엔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답답함을 이 연말까지로 정리를 해줘야지 언제까지 해를 넘겨서까지도 아직도 패스트트랙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뭐 정치에 식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다른 법안이면 예. 그 표결 처리를 해야죠.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소통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안 될 땐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은 다른 거죠. 뭐냐면 권력 구조를 만드는 공수처의 문제와 또 어떤 선거에 그 룰을 만드는 선거법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거는 다수가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이제 유신헌법이 되는 거고 이게 독재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두 가지 사안은 다수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이건 끝까지 협상해야 될 문제고 이번 국회에서 타협을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사안을 유신과 연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더 많이 반영시키는 그런 선거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한테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이 유신 얘기로 연결된다는 거는 조금 연동형-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더 네. 얘기. 지금의 선거법은 예컨대 한 뭐 25% 득표율이 가진 정당이 한 40%를 대표하고 있어요. 의석수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투표율을 한 50%를 가정한다면 12.5%가 사실상 40%를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이 민심과는 아니, 저는- 굉장히 괴리된 예, 대표성을 무슨 말씀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알겠는데 거죠. 전 비례성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제로 대통령 권력을 훨씬 더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당이 그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소수당이 되면은 소수당을 다 그 핸들링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현재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강화된다. 그래서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는 대통령 권력 구조의 문제, 즉 내각제를 개헌을 하든 연립정부를 형성을 자유롭게 하든 이런 형태의 틀과 함께 병행돼야 되는 문제지 그렇지 않고 선거제도만 개혁하면 실제 대통령제가 강화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정치학계의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 주십니까? 예, 짧게 좀 마무리를 좀 예.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뭐 틀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헌과 이게 연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비대한 건 맞습니다. 이거를 현격하게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장면에서 연동 비례대표를 같이 가면 효과가 더 커지죠. 하지만 지금 이 하나하나를 두 개 다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라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거법이라도 하나 처리해서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걸 하고 그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더 정치권에서 노력해서 개헌하면 되는 거죠. 개헌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개헌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좀 강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소정당과 좀 같이 공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되고 앞서 초반에 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국회 내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이런 상황을 한국당이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걸 강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도 전 대표도 좀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국당은 어떤 좀 출구 전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제 공수처는 주고 선거법을 받자.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는 나중에 우리가 또 바꾸면 되지 않냐. 또 일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도 확인된 바가 없고 또 그동안 그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는데 그거를 뭐 무슨 뭐 완전 뭐 거래하듯이 그렇게 해버렸을 때는 저는 민심의 역풍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줘서 또 다른 검찰 이상의 권력을 주는 구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선거법은 그 기존 선거법대로 그대로 치러야 된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합의 안 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룰을 가야지 어떻게 소수 정당 몇 개하고 협의해 갖고 바로 선거제를 바꿉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그 다음 국회에 개헌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권력 구조의 문제와 이 선거 제도의 문제를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협의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식 농성을 종료한 황교안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국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회복이 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국회 내에서 풀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죠. 단식을 하면서 사실 얻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이게 당내에 상당히 퍼졌는데 그 8일 동안의 어떤 단식을 통해서 당내 어떤 통제력이랄까요? 주도권은 확실히 쥐고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쟁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문제인데 예. 여기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예. 많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주도권은 어차피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당내 주도권도 사실상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여기 있다라고 예. 봅니다.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듯이 당장 지금은 원내대표의 역할이고 원내 싸움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당대표라는 어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 복귀를 했을 때는 전체 원내의 투쟁 전략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황 대표님께서는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조국 그 전 장관 사퇴시킨 투쟁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계속 저 스텝이 엇갈려갖고 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영입, 뭐 통합, 막 여러 가지가 막 다 엉켜 버렸는데 저는 이번에도 역시 황교안 대표님은 이번에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필리버스터 전국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이것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한국당은 어떻게 통합을 이뤄 나갈지 어떻게 인적 쇄신이 일어나갈지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흑석동에 있었던 그 논란이 된 상가 건물을 팔겠다. 그리고 그 차액을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명예회복을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거기 문구에도 SNS에도 예.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차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차액을 이제 기부를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 써놨는데 그것보다는 SNS에 올린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이게 제 추측이지만 차기 총선과 연동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정지를 할 필요성이 본인의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의혹 같은 것들을 좀 말끔히 씻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이런 글을 올린 것이다라고 저는 보신다는 뭐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솔직하게 본인의 어떤 명예회복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어떤 좀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출마를 준비하는 거죠. 누가 봐도 출마를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한 건데 저는 그게 좀 하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렇게 공개해갖고 뭐 기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26억이라는 그 건물을 매입할 때 10억의 대출을 빌렸어요. 그게 청와대 대변인이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을 못 잡고 있는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10억을 갚으려면 한 달에 뭐 30년 장기 뭐 그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한 500만 원씩 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 월급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잊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더 낮은 자세로 인해서 임하면서 예. 조용히 처리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지면서 김의겸 대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처리했고 이걸 기부했고 이러더라. 예. 라면서 국민들의 마음들이 녹아요. 그런데 이걸 뭐 대놓고 SNS에 얘기하면서 내 차액을 기부하겠다. 좀 웃기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되면 정치 복귀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인적 쇄신 차기 총리 법무부 장관 발표를 할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에는 김진표 의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는 추미애 전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하는데 이런 인물이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후반기 국정 운영의 목표와 아주 직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역임했잖아요. 그리고 뭐 소득주도 경제 성장보다는 예. 이 혁신 경제 쪽에 좀 무게가 가 있는 그런 인사죠. 이제 그렇다는 거는 경제 활력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후반기에 경제적 회복을 최종적인 어떤 국정 목표로 삼겠다는 어떤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 인사에 담겨져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예.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게 무난한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많이 빠지셨구나. 왜냐면은 원래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면 이제 반밖에 안 돌아간 거잖아요. 후반기에 국정 운영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어떤 그 인물을 영입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될 텐데 너무나 뭐 김진표 전 총리 좀 의원님도 그렇고 추미애 의원님도 당 대표를 예. 다 했던 분이고 그래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감동이 없는 그런 인사가 아니겠나 이런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